어느 해 겨울,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배고픈 6살 아이가 전해준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가슴을 잃은 남자의 삶을 바꾸어 놓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차갑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그저 텅 빈 논밭과 뿌연 하늘뿐이었습니다. 시골 버스 종점.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들어오지도 않는 그 작은 대합실 안에는 낡은 시간표 하나와 먼지 쌓인 자판기, 그리고 그 남자만이 있었습니다. 강무진, 62의 나이에 퇴역한 육군 장성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떼던 날, 그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았고 군복 안에 숨겨진 사람 강무진은 언제부터인가 희미해져 있었으니까요. 부하들은 그를 두고 돌덩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감정은 사치였고 흔들리는 지휘관은 곧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가 처음 전쟁터를 밟은 것은 27살이었습니다. 해외 파병이었고 그는 그때만 해도 젊고 패기 넘치는 중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이 있던 날 밤, 그는 참호 안에서 무릎을 꼭 껴안고 앉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손이 떨리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날을 버텼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세월이 흐르며 그는 정말로 돌덩이가 되어갔습니다. 중령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스스로도 놀랄 만큼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격 소리에도 잠을 잘 수 있었고 동료의 부상을 보면서도 냉정하게 다음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용기라고 불렀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마비였다는 것을. 그리던 어느 날 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작전은 단순했고 위험도는 낮다는 평가가 내려진 임무였습니다. 그의 소대에는 23세 이상현과 25세 박도현이 있었습니다. 이상현은 고향에 있는 갓 태어난 딸의 사진을 군복 안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박도현은 저녁하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강무진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크게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꿈은 임무가 끝난 뒤에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나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갑자기 날아온 총격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운 좋게 총탄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살아남았지만 이상현과 박도현은 그의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현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혼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딸의 이름을 계속 애타게 불렸습니다. 박도현은 허공을 바라보며 엄마하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강무진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라는 말을 누군가 그에게 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책감조차 느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더 빨리 판단했더라면, 조금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생각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아내는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병원을 찾은 것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원인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강무진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갖는 것은 어렵다는 것만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권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강무진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계급은 올라갔지만 아내와의 사이는 조용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지만 웃지도 않는 집. 사랑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그런 조용한 시간 중에 아내는 병을 얻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몇 년을 그렇게 보내다 지칠 대로 지쳐서 그가 60이 되던 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암으로 수술을 거듭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 쉬는 아내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목을 잡고 행복한 웃음을 전해주지 못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냥 허공에서 부셔졌습니다. 퇴역을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62,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고여 있었습니다. 퇴역 후 그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집을 정리하고 처음에는 지인들의 권유대로 요양원 후원이니 강연인이 하는 것들을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버거웠고 박수를 받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장군으로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곳에 그렇게 흘러 도착한 곳이 이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딱히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 여기가 종점이었고 조용한 이곳이 그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며칠 묵을 생각으로 들어온 민박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주인 할머니의 투박한 밥상은 따뜻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버스 종점 대합실에 있었습니다. 민박으로 돌아가기 전 습관처럼 그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어느새 하루의 마지막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의 끝자락, 하늘이 낮게 깔려있는 어느 날, 버스 한 대가 들어오더니 문을 열었다 닫고 다시 떠났습니다. 대합실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잠깐 밀려들었습니다. 강무진은 무의식적으로 외투깃을 여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아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무진과 눈이 마주친 아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냥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경계하는 기색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버스를 잘못 탔거나 보호자가 곧 올 것이라거나 어쨌든 자신이 나설 일은 아니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대합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더니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전 한 입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아이는 자판기 버튼들을 눈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무진의 귀에까지 들릴 만큼 대합실은 조용했습니다. 우리 엄마 언제 와요? 강무진은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에게 한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는 분명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기대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어른에게 자연스럽게 건네는 말 같았습니다. 강무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5살짜리 아이의 한마디에 순간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대답이 없자 그냥 근처 의자에 올라 앉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대롱대롱 흔들렸습니다. 점퍼 소매가 너무 길어서 손이 거의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물려받은 옷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버스는 오지 않았고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대합실 안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진은 몇 번이나 일어서려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민박으로 가면 될 일인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강무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이 주먹 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고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그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는지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눈에 박혔습니다. 투정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 담담한 얼굴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판기 앞으로 걸어가 동전을 넣었습니다. 따뜻한 것을 골랐습니다. 캔 하나가 툭 떨어지자 그것을 집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아서 뜨거운지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진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이는 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가만히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마시지 않고 그냥 손을 녹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강무진은 처음으로 이 아이가 많이 추웠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금방 온다고 하고 버스 타고 갔어요. 강무진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군인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수십 년 세월이 쌓인 사람의 감각이라고 해야 할지 이 아이가 기다리는 버스는 오늘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어? 아침부터요. 아침부터. 강무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아이는 이 자리에서 하루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는 마을 파출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알렸습니다. 담당자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대합실 근처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주문하기 전부터 유리 너머 음식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아이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빠르게 그러나 흘리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강무진은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먹는 아이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본 것이 언제인가. 그러고 보니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준이에요. 몇 살? 6살이요. 아빠는? 아이는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언젠가부터 없어진 것인지 강무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 국물까지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파출소 직원이 도착한 것은 1시간쯤 뒤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저런 확인을 하더니 난감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연락처로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소는 확인이 됐지만 타 지역이라 당장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딘가에 맡겨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준이는 그 말을 옆에서 다 들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니면 다 아는 것처럼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그 아이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 자신의 일상이라는 듯한 얼굴. 그 얼굴이 강무진의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데리고 있어도 됩니까? 파출소 직원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무진은 퇴역 장성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몇 가지 절차를 밟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 보호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민박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는 강무진의 옆에서 걸었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강무진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보폭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빠르게 걸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아이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내주었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이불 속에 들어가더니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지쳤을지. 강무진은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딸의 이름을 불렀던 그 청년이, 그리고 이상현의 딸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것이 새삼 밀려들었습니다. 어쩜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일 테지만 부끄러운 것도 죄스러운 것도 아닌 그냥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다시 욱신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오래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군인 시절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읽었지만 별 자체를 바라본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강무진은 안으로 들어가 이불이 흘러내린 것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아이의 뺨이 차갑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아이는 깨지 않았습니다. 강무진은 그 자리에 잠시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62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잠든 아이 곁에 앉아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적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처음으로 앉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준이는 강무진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돌을 줍고 있었습니다. 예쁜 돌을 찾는 것인지 그냥 심심해서인지 강무진이 나오자 아이는 손에 쥔 돌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줄게요. 반짝여요. 작고 납작한 돌이었습니다. 딱히 반짝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생각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른 돌을 찾으러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그 돌을 쥔 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을 내다보니 서준이는 여전히 돌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간 뒤에 이 마당이 어떻게 보일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당겨왔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보내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제 겨우 하룻밤을 함께한 아이와의 작별을 앞두고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서준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준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듯 엄마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듯 강무진은 그 장면을 멀찍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강무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강무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서준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그 목소리가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강무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골목에 서서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서준이가 아침에 건넨 돌이 손에 잡혔습니다. 차갑고 작은 돌. 그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말한 대로 햇빛 아래서 보니 정말로 아주 조금 반짝였습니다. 강무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 전장에서, 부하들의 장례식에서, 아내를 떠나보내던 날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 스스로를 이상하다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돌 하나를 쥐고 방금 헤어진 6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이 순간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꾹 참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습관이 그렇게 했습니다. 50년 넘게 다져온 습관이. 그런데 눈물은 참아지지 않고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강무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려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아 그냥 흘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기였다가 이내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단히 쌓아 올린 벽이 작은 돌 하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작은 돌, 6살짜리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건네준 그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62회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골 골목에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서럽다는 표현이 이런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슬픔이 가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서 동시에 올라오는 느낌. 그가 운 것은 서준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현, 죽는 순간 딸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그 23세 청년. 그리고 박도현, 마지막에 엄마를 목매이게 부르고 떠났던 25의 그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던 날, 아무렇지 않은 척 병원 문을 나섰던 자신 때문이고, 이혼하라는 말에 고개를 저으며 눈물 찢던 아내의 눈물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밤 어두운 거실에서 끝내 울지 못했던 자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무릎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골목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안의 돌을 다시 보았습니다. 진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민박으로 돌아온 강무진은 짐을 꾸리는 대신 주인 할머니에게 한 달 지방세를 더 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무진은 방에 들어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상현의 가족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퇴역할 때 챙긴 것인데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던 수첩을 펴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다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상현 씨 가족 되십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저는 딸인데요. 누구세요? 강무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아버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평생 자신을 가두었던 그 기억들을 이제는 꺼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무진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상현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들과 함께 계셨다는 걸 저는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종점 방향으로 마지막 버스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버스를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종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종점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고. 자신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흘러들어온 이 작은 마을에서 6살짜리 아이 하나가 자신의 닫힌 문을 열어놓고 갔다고. 며칠 뒤 강무진은 파출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서준이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아이를 혼자 두고 간 것은 잘못이지만 어머니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다고. 강무진은 사정을 듣고 나서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무진은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가 덜 춥게 지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 이제는 단 한 아이가 덜 배고프고 덜 춥기를 바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짜 싸움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강무진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웃음이 해프지 않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는 닫힌 채로 두었는데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주인 할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전에는 끼니를 때우듯 그냥 먹었는데
그리고 가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작은 돌을 만졌습니다. 반짝이는 돌. 어떤 날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흙바닥에서 주워 건네준 돌. 아무 의미 없이 건넨 것이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묵직한 것이 되어버린 돌.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어도, 대단한 깨달음이 없어도, 그냥 배고프다고 말하는 아이의 얼굴 하나가 평생 단단히 잠가놓은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강무진은 그것을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 겨울, 시골 버스 종점에서 한 남자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6살짜리 아이가 건넨 작은 돌 하나의 무게만큼 조용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길을 잃고 살았던 한 남자가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를 만나 비로소 우는 법을 배우고 살다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가 미처 열지 못했던 문을 두드려주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 그리고 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